긴급점검. 2026년부터 기초연금 받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받던 분들 중 상당수가 내년부터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나는 월세 살면서 은근히 버티는데 탈락하고 옆집은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매달 34만 원씩 받아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서류 하나 때문에 날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 이름으로 만든 통장. 거기 돈 넣어두신 적 있으세요? 안 타는 차가 내 명의로 아직 남아있진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만 걸려도 2026년부터는 연금 신청조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숫자만 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만드는 방식은 상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계산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정부 눈에는 부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만 정확히 알면 지금 탈락한 분도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바뀐 선정 기준, 절대 하면 안 되는 재산 관리 실수, 그리고 이미 떨어진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 준비 방법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이 30분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 지킬 수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평생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걸 모르면 아무리 가난해도 탈락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한 푼도 안 버는데 왜 탈락이야? 옆집 노인은 일도 하고 돈도 버는데 왜 받아? 답은 간단한데 정부는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돈을 보지 않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정해뒀는데 혼자 사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소득인정액이 뭔데? 나는 월급도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일해서 번 돈뿐 아니라 집, 땅, 통장 잔고까지 전부 월급으로 바꿔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영수 씨는 70세인데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한 달에 280만 원을 받습니다. 기준이 228만 원인데 초법 80만 원을 버니까 당연히 탈락이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분은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일해서 번 돈은 먼저 100일 2만 원을 무조건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계산해보면 초밥 8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면 옆 68만 원이 남고 여기서 30%인 50만 4천 원을 또 빼면 최종적으로 117만 6천 원이 됩니다. 정부 전산망에 찍히는 소득인정액은 샵에 17만 5천 원인데 기존인 228만 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합격하는 겁니다. 반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68세인데 일은 전혀 안 해서 소득이 0원이지만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일 안 하고 돈도 안 버는데 당연히 받겠네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분은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볼 때 너는 그 돈으로 이자를 받잖아. 그럼 그게 소득이야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자가 얼마 나오든 상관없이 정부는 연 4% 이자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는데 1억 8천만 원에 4%를 곱하면 연간 72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60만 원이 됩니다. 이 60만 원이 이순자 씨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여기에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추가로 환산율이 적용돼서 실제 소득 인정액은 더 높아집니다. 결국 일 안 하고 돈도 안 버는데 정부 눈에는 월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데 탈락하고 버는데 합격하는 이유인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정부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2026년을 앞두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원칙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면 둘 다 탈락하고
아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남편이 경비일로 월 200만 원을 벌면 그 돈은 부부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나는 한 푼도 없는데요. 하셔도 통하지 않는데. 정부는 부부를 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안심하세요. 정부는 여러분 편입니다. 하지만 일 안 하고 통장에 목돈 넣어둔 분들은 지금 당장 계산해 보세요. 그 돈이 정부 눈에는 매달 월급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는 정부가 근로소득에는 관대하지만 재산에는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확인했는데 이제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락 통보를 받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짓이라는 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가족이니까 혹은 귀찮아서 했던 행동들이 결정적인 패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사례는 복지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탈락 원인들인데 나는 과연 이 지르밭을 무사히 피해가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 통장으로 돈이 오간 경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명자 할머니는 아들이 급하게 전세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 통장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가 이틀 뒤에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구전선은 그 사정을 모르는데 통장에 5천만 원이 찍힌 순간 그 돈은 최명자 할머니 재산이 되고 나중에 다시 돌려줬다는 건 자녀에게 중요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할머니는 그 기록 하나 때문에 8개월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는데 단 이틀 동안 통장을 빌려준 것뿐인데 말이죠. 두 번째, 명의만 빌려준 통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순덕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본인 명의로 두면 연금 못 받을까봐 딸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두셨는데 통장이랑 도장은 할아버지가 집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딸 이름이니까 모르겠지 하셨을 텐데 나라에서는 돈의 흐름을 다 보는 딸 명의 통장이지만 할아버지가 도장 찍고 돈 관리한 게 드러나는 순간 그 돈은 다시 할아버지 재산으로 잡힙니다. 결국 연금도 못 받고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나왔는데 숨기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넘긴 경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씨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본인 소유 아파트 시세 4억 원짜리를 2억 5천만 원에 넘겼는데 싸게 팔았으니 내 재산이 줄어서 연금 받기 좋겠네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보는데 4억짜리를 2억 5천만 원에 파셨네요. 그럼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아들에게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중요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팔아버린 그 1억 5천만 원어치 차액이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김철수 씨 재산으로 남아있다는 건데 집은 없는데 재산은 있는 귀신고칼 노릇이 벌어진 겁니다. 네 번째,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증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인천에서 치킨집을 하시다 4년 전에 문을 닫은 이상만 씨는 장사가 안 돼서 가게는 접었는데 폐업 신고하는 게 귀찮아서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뒀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종이 한 장이 무슨 상관이야 하셨겠지만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연금이 끊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상만 씨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네요. 그럼 사장님이시니까 추정소득 월 30만 원 적용하겠습니다 하고 제멋대로 가짜 월급을 매겨버린 겁니다. 실제로는 10원 한 장 못 버는데 서류상 부자 사장님이 되어 탈락하신 건데 폐업 신고 한 장이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싼 자동차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정만수 할아버지는 평생 고생한 본인을 위해 큰맘 먹고 4,500만 원짜리 중고 SUV를 한 대 뽑으셨는데 집도 전세고 다른 재산도 없으니 연금 받는 데는 문제 없겠지 생각하셨습니다. 결과는 대참사였는데 2025년 기준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 차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굴러다니는 재산이 됩니다. 정부는 차량 가격의 100%를 재산으로 반영하는데 정만수 할아버지는 차 한 대 때문에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버려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보험을 해약해서 목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윤정순 할머니는 무릎 수술비가 급해서 20년 부은 저축성 보험을 해약했는데 해약 환급금으로 2,8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수술비 내고 한숨 돌리나 했는데 다음 달에 바로 기초연금 정지 문자가 날아왔는데 나라에서는 보험을 깨서 받은 목돈을 갑자기 생긴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쓰려고 찾은 돈인데 그 돈 때문에 소득이 확 늘어난 걸로 계산돼서 매달 나오던 34만 원이 끊기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보험 해약은 신중하게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7번째. 자녀 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강순덕 할머니는 아들이 미국에 나가 살고 있어서 아들 명의의 한국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고 계셨는데 그 통장에서 할머니 공과금도 내고 쌀값도 내고 하셨습니다. 세무당국과 복지당국은 아들 통장인데 할머니가 생활비로 쓰시네요. 그럼 이 돈은 사실상 강순덕 할머니 돈이네요 라고 간주하는데 아들이 보내준 생활비 통장이라도 할머니가 마음대로 입출금하고 쓰시면 그 잔고 전체가 할머니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8번째.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충청도에 작은 빌라 하나 갖고 계신 조상태 할아버지는 방 한 칸을 월세 35만 원에 세를 놓으셨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세입자란 말 맞췄으니까 모르겠지 하셨는데 세입자가 연말정산 받겠다고 국세청에 월세 공제 신청을 해버린 순간 조상태 할아버지의 숨겨둔 월세 소득이 전산에 딱 떴습니다. 당연히 기초연금 공단에서도 알게 되었고 소득이 늘어난 만큼 연금은 바로 깎여버렸는데 숨기려다 오히려 불이익을 본 경우입니다. 자, 듣다 보니 가슴이 철렁하신가요? 아이고, 저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큰일 났네.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의 계산법이 까다로운 만큼 그 틈새를 파고든 합법적인 준비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실수들을 듣고 나니 아이고, 나는 이미 늦었나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꼬인 실타래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잘 챙기시면 꽉 막혔던 기초연금 길도 뻥 뚫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 혼자 가난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김복순 할머니는 평생 집안일만 하셔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받겠지 하고 주민센터에 가셨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편분 주머니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를 한 몸으로 보는데 내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남편 주머니나 아내 주머니가 두둑하면 나라에서는 두 분 다 넉넉하시네요 하고 통쳐버립니다. 그러니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내 통장만 보지 마시고 배우자의 숨겨둔 비상금 통장, 시골에 있는 배우자 명의 작은 땅까지 전부 꺼내놓고 합쳐보셔야 합니다. 우리 집 전체가 가난해야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나라님은 5년 전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연금 신청서를 내면 공무원들이 지금 통장만 보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통장을 다 뒤져봅니다. 만약 3년 전에 집을 팔아서 2억 5천만 원을 받으셨다면 지금 그 돈을 다 쓰고 없어도 나라에서는 묻는데 그 2억 5천만 원 어디 갔습니까? 이때 생활비로 썼지. 뭐? 하고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믿어주는데 병원비 영수증이든 빚 갚은 확인증이든 증거 종이를 들이밀지 못하면 그 돈은 여전히 여러분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걸로 칩니다. 그러니 큰돈 쓰실 때는 무조건 영수증 챙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데 그게 내 연금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비싼 차는 지금 당장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세요. 이건 아주 간단한데 내 명의로 된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4천만 원이 넘는다면 연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배기량이 3000cc니 뭐니 따지지 않고 오직 가격만 봅니다. 4천만 원 넘는 차를 타고 다니시면 나라에서는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차량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매우 불리해집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데
연금이 급하시다면 그 비싼 차는 자녀에게 넘기시거나 처분하시고 저렴한 차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1년에 400만 원 넘는 연금을 10년간 받으려면 차 한 대쯤은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장사 안 하시면 단판부터 내리세요. 예전에 장사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귀찮아서 폐업 신고 안 하고 그냥 두신 분들 많으시죠? 돈도 못 버는데 종이 한 장이 무슨 상관이야 하실 텐데, 그 종이 한 장이 발목을 잡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있으면 실제로는 10원 한 장 못 벌어도 나라 전산망에는 사장님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추정소득 월 30만 원 적용하겠습니다 하고 제멋대로 가짜 월급을 먹이는데, 그러니 지금 당장 세무서 가서 폐업 신고부터 하세요. 그 종이 한 장 없애는 순간 내 소득이 0원으로 바뀌면서 연금 받을 확률이 확 올라가는데, 세무서 가는 게 귀찮으시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10분이면 처리됩니다. 다섯 번째, 자식 통장 도장은 자식한테 돌려주세요. 이게 참 흔한 일인데, 자식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놓고 도장은 부모님이 갖고 계신 경우 있죠? 그리고 그 통장에서 부모님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뽑으셨고요. 나라에서는 누가 도장을 찍고 돈을 뽑는 애를 보는데, 통장 겉면에 자식 이름이 써 있어도 부모님이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건 그냥 부모님 돈입니다. 나중에 이거 내 돈 아닌데요? 해봤자 소용없는데. 자식 줄 또리면 깔끔하게 주고 손을 떼시고, 내 돈이면 정정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관리하세요. 어설프게 숨기려다간 연금도 못 받고 마트에만 물게 되는데,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듣고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복잡한 계산은 나중 문제고, 일단 내 주변 정리부터 깔끔하게 하는 게 바로 기초연금 받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청할 때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 푼이라도 더 유리할까요? 이제 진짜 실전으로. 내 재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똑같은 1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주머니에 넣어두느냐에 따라 나라에서 보는 내 형편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요령만 잘 지키셔도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 연금 통장을 손에 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첫째, 목돈은 뭉쳐두지 말고 이름표를 달아서 쪼개세요. 혹시 1억 원, 5천만 원 같은 큰 돈을 통장 하나에 떡하니 넣어두고 계신가요?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아껴야지 하고 가만히 넣어둔 그 돈이 사실은 내 연금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나라에서는 그 통장을 보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현금이 1억이나 있으시네요? 그럼 이자도 받고 여유로우시겠네? 연금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억울하시죠? 나는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말이죠. 이럴 땐 통장을 나누는 게 유리한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돈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 1,500만 원은 병원비 비상금 통장, 1,000만 원은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실제로 그 통장에서 생활비도 쓰고 병원비도 내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조사가 나왔을 때 할 말이 생기는데, 이 돈은 묶여둔 재산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려고 쓰고 있는 생활비입니다 라고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단순히 저축해둔 돈이 아니라 살기 위해 흘러가고 있는 돈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통장을 3개에서 4개로 나눠서 각각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재산 평가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 보증금이 너무 크다면 단전세나 월세를 고민해 보세요. 아니, 다들 월세 내기 싫어서 전세 사는데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 기초연금 받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5천만 원짜리 집에 사신다고 해볼게요. 내 집은 아니지만 나라는 그 2억 5천만 원을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는데, 2억 5천만이나 묶어둘 정도면 부자시네요 하고 소득을 높게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재산으로 잡히던 2억 5천만이 5천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데, 물론 매달 월세 나가는 게 아깝죠.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줄어든 보증금 덕분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보증금 뺀 목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써서 재산을 더 줄인다면, 오히려 월세 내는 것보다 연금 받는 게 이득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을 내더라도 연금 34만 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은 6만 원인데, 여기에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이건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주민센터 복지상담사와 꼭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셋째,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신청서부터 내세요. 이게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십니다. 아유, 우리 연금 나오는데 되겠어? 집이 한 채 있는데 안 되겠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작년에 떨어진 분들 중에 올해 다시 신청해서 붙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왜냐하면 해마다 선정 기준 금액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이 213만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228만 원으로 올랐고, 작년에는 2만 원 차이로 떨어졌어도 올해는 기준이 올라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여러분, 올해는 되십니다 하고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신청 안 하면 나라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가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셔도 되는데, 거긴 주소지 상관없이 아무 데나 가도 받아줍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신청해서 되면 매달 34만 원 버는 거고, 안 되면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정확한 이유라도 알 수 있으니 속이라도 시원하죠. 특히 지난해에 떨어지신 분들, 재산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올해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기준이 달라졌으니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나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재산이 좀 있어서 기초연금은 틀린 것 같아 하고 실망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 영상 끄지 마세요. 기초연금 못 받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숨겨둔 보너스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재산이 좀 있어도,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초연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이 좀 있어도 받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제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들로, 어떤 건 기초연금보다 혜택이 더 클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집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분들을 위한 주택연금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은데,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집값만 비싸지 당장 콩나물 살 돈도 빠듯해. 이럴 때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되시죠? 그러지 마시고 내 집에서 평생 마음 편하게 살면서 매달 나라에서 월급처럼 돈을 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거 하면 나중에 자식한테 집 못 물려주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절대 아니고, 부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으로 받아서 다 쓰시고 혹시라도 집값이 남으면 그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내가 집값보다 더 많이 탔어도 자식들에게 빚을 청구하지 않는데, 202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후 평균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입할 수 있는 집값 기준도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로 넉넉해졌는데, 예전에는 9억 원까지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됐습니다. 집값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9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는데, 집 깔고 앉아서 고생하지 마시고 집을 든든한 효자들로 만드세요.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상담은 전화 1688-8214로 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직 몸 튼튼하고 심심한 건 질색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입니다. 나이 70 먹고 어디서 나를 써주겠어?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1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실제로 제공되는 일자리 수는 약 89만 개인데 힘든 막노동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지켜주는 일, 동네 공원 산책하며 쓰레기 줍는 일,
복지관에서 말동무해 주는 일처럼 가볍고 보람찬 일들이 대부분인데 공공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 정도 받고 시장형 일자리는 월 6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슬슬 운동 삼아 나갔다 오시면 한 달에 30에서 7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처지잖아요.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건강도 챙기는데 돈까지 주니 이거야말로 일석삼조인데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나도 이러고 싶소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매년 12월에 집중적으로 모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 같은 수행기관에서도 상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못 받아도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의료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인데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이 30%로 줄어듭니다. 치과 임플란트 한 개에 보통 100에서 150만 원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받으면 30에서 5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나이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 지원도 있는데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 틀리든 부분 틀리든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이 역시 30%입니다. 또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수술비 200만 원짜리가 본인 부담 6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노인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제도인데 만 70세 이상이면 요양병원 입원료의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10%로 추가 감면됩니다. 한 달 입원료가 200만 원이면 보통 40만 원 내야 하는데 70세 넘으면 2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나이만 들면 자동 적용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독거노인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건강검진비, 만성질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은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시면 상담사가 자세히 안내해 주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아도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숨겨진 혜택까지 쭉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복잡해 보였던 것들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챙기는 건 미루고 사셨잖아요.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려 하고 양보만 하고 사셨는데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욕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피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쩌지? 그런 생각은 휴지통에 버리세요. 떨어지는 거 창피한 게 아니고 진짜 안타까운 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귀찮아서 신청조차 안 하고 날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민센터로 가시든 국민연금공단으로 가시든 일단 문을 두드리는데 나도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실제로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은 112만 원 공제해주고 30% 추가 감면해주지만 금융재산은 연 4% 이자 소득으로 강제 환산합니다. 둘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8가지를 기억하세요. 자녀 통장으로 돈 오가는 것, 연희만 빌려준 통장, 시세보다 싸게 넘긴 부동산, 폐업안한 사업자 등록증, 4천만 원 넘는 차량, 보험 해약금, 자녀 통장 대리관리, 신고 안 한 월세 소득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정리할 것들은 부부 재산 합산 확인, 운연전 거래 증빙 준비, 비싼 차 처분, 폐업 신고, 차명 계좌 정리입니다. 넷째, 실전 요령은 목돈 쪼개기, 전세 보증금 조정, 그리고 무조건 신청부터 하긴데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기준이 달라져서 붙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초연금 못 받아도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은 따로 있으니 꼭 챙기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몰라서 못 받고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노후에 보탬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가이드였습니다.